내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면? 한순간에 뒤집힌 현실. 한 여대생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그림자 아래 있을 운명이야. 도쿄대 정치학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유이치는 열띤 박수와 함께 발언자를 응원했어요. 유이치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한국은 일본이 없었으면 아직도 농경 사회에 머물러 있었을걸? 우리 덕분에 문명화된 거잖아. 다른 친구들도 맞장 붙였어요. 맞아. 그런데도 한국은 일본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잖아. 한국이 우리 없었으면 지금쯤 북한이랑 다르게 없었을걸?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는 가장 쉬운 가면이니까요. 저는 사쿠라이 하나코 일본 도쿄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빠는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 중 한 분이세요.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여러 차례 일본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맡으셨고 그의 칼럼과 저서는 수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경제와 외교, 역사까지 아우르는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객관적이어서 일본 사회에서도 널리 존경받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빠를 보며 일본의 정치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배워왔어요. 엄마는 인기 드라마 작가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가 밤새 대본을 쓰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노트북을 두드리며 집중하던 모습,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다크서클이 진 얼굴로 커피를 들이키는 모습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쓰는 작품들은 언제나 흥미진진했어요. 엄마는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특히 가족이 모두 잠든 늦은 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혼자 흐느끼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몰입해서 보며 눈물을 흘리는 드라마들은 모두 한국 드라마였어요. 게다가 대본을 쓰실 때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참고하는 모습도 종종 봤어요. 집 서재 한편에는 일본어로 번역되지 않은 한국 역사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엄마는 왜 저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할까? 그리고 왜 대본을 쓸 때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께 이유를 물어보면 언제나 웃으시며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께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고민했지만 젊은 날의 경험은 모두 훗날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출국 전 엄마께서 한 장의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쪽지에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유나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누군데요? 찾아가봐. 학교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야. 엄마는 누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한참을 뒤척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넓고 깔끔한 활주로, 세련된 공항 내부,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들까지. 일본에서 봤던 뉴스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걸으며 저는 그 규모와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여기저기에서 자동 안내 로봇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빠르고 체계적인 공항 운영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야? 저는 내심 놀랐어요. 학교 생활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국어 수업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고 교수님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조별 과제를 통해 점점 한국 문화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역사 수업에서 을미사변과 명성황후 시의 사건을 다루던 날이었어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저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명성황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남아있나요?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차분하게 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축소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당시 사건의 피해자였던 조선의 기록과 여러 해외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멘붕이 왔어요.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저는 무의식 중에 한국이 스스로 자립도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듣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단순한 작은 이웃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진실을 알기 위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엄마가 주신 쪽지가 떠올랐어요. 그분을 만나면 엄마가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고 그렇게 서울대학교의 김유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네가 명주 딸내미구나. 엄마 젊은 시절 모습이랑 똑같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명주요? 아니요, 저희 엄마 성함은 사쿠라이 미도리세요. 그러자 교수님은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 엄마 이름이 미도리라고 했니? 그래, 일본에서는 그렇게 불렸겠지. 하지만 원래 네 엄마 이름은 이명주야. 한국 사람이었고 나랑 아주 친한 친구였단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일본 분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하나코. 네 엄마는 원래 한국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가 한국인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교수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연구하는 훌륭한 학자셨지. 하지만 일본에서 자리 잡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겨야 했단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곱지만은 않거든. 특히 학계나 공직에서 한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승진이나 연구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했어. 내 어머니는 너와 내 아버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부러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감춰야 했단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엄마가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던 이유는 단순히 감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리움이었어요. 그리움인데 말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너무 깊이 숨겨야 했던 그리움. 한국은 엄마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그 일부를 숨기고 지워내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본인일까? 아니면 한국인일까? 내가 알고 있던 엄마는 대체 누구였을까? 머릿속이 뒤엉켜버렸어요. 다음날 저는 경복궁 앞에 서 있었어요. 이곳에 오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엄마가 숨겨온 이야기, 교수님이 들려준 진실, 그리고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질문들. 그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광화문의 거대한 문을 지나 계단을 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궁궐은 웅장했어요. 색색의 무늬가 새겨진 기와지붕, 넓은 마당,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견뎌낸 돌기둥들까지.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무겁고 아픈 역사가 함께 서 있었어요. 경복궁의 한쪽 벽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곳은 1895년 10월 8일 일본군이 조선의 국무 명성 황후를 시해한 장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책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 장소에 서 있으니 감정이 더 깊이 와닿았어요. 을미사변. 1895년 조선 왕비시의 사건. 제가 알고 있던 건 그저 짧은 한 줄뿐이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깊이도 없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비극.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비극이 새겨진 곳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경복궁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아래 남겨진 상처는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돌기둥과 성벽이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어요.
과거의 시간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햇살이 따스할수록 감춰진 그림자는 더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마주해야만 했어요. 경복궁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조금 놀라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어딘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혹시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꺼져서요. 네, 쓰세요. 핸드폰을 건네주자 그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순간 그가 입고 있는 서울대 로고가 박힌 점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같은 학교 사람을 만나니 괜히 반갑고 신기했어요. 급한 연락을 할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살았네요. 고맙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서울대 다니세요? 저도 그 학교 교환학생인데. 전화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반갑네요.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서울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사쿠라이 하나코 일본인이에요. 역사학을 공부하러 교환학생으로 왔고요.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다가 살짝 눈썹을 올리더니 이내 피식하고 웃었어요. 순간 단정한 콧날과 따뜻한 미소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가이드 해드릴까요? 준호는 경복궁의 역사와 명성 황후시의 사건의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에요. 조선 왕조의 상징이었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일본군이 여기까지 들어와 명성 황후를 죽였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제가 배우기로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고 했거든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는 일본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조선은 일본 때문에 발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조선에도 변화는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조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그래도 철도도 놓이고 학교도 생겼다고 배웠는데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도 일본이 세웠잖아요. 그건 좋은 변화 아닌가요? 준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철도도 놓이고 학교도 생겼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더 쉽게 통치하려고 만든 걸까요? 저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일본이 통치하기 위해서였다면 정말 조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나코 씨, 역사란 그냥 책에 적힌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무서워졌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믿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배운 역사는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준호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역사는 나라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선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정말 미안해요. 뭐가요? 하나코 씨가 한 일도 아닌데. 목이 메었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 나라가. 준호는 따뜻한 손길로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비난이 아닌 이해와 위로가 느껴졌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봄바람이 경복궁 뜰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어요. 준호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돌아다녔으니 배고플 만하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배를 가볍게 쓸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근처에 맛집 있는데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인근 된장찌개 집으로 향했어요. 깊고 진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채워줬고 따끈한 밥 한 숟갈이 들어가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가게들이 묘하게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사람들이 오고 갔고 길거리에서는 달콤한 호떡 냄새가 풍겼어요. 일본 문학 좋아하세요? 불쑥 던진 질문에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를 특히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한국인이 일본 문학을 좋아해도 돼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정치적 갈등과 개인적 취향은 별개예요. 한일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즐기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오타니 쇼헤이도 좋아하는걸요. 그는 정말 천재예요. 하긴 저도 BTS를 좋아해요. 제가 일본인이면서도 한국 문화를 좋아할 수 있듯이 한국인도 일본 문화를 즐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나는 단순히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노란 불빛이 비치는 한옥 카페를 지나며 엄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준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하나코시는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네요. 경계. 입안에서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어딘가 떠도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뿌리가 깊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요? 두 나라, 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하나코시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다리.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우린 종종 학교에서 만나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기가 끝나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하나코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서재문 앞에서 조용히 노크했어요. 들어오거라. 문을 열자 아빠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시다 고개를 드셨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죠. 무슨 일이냐? 방 안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과 익숙한 책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아빠는 말없이 손짓하며 저를 앉히셨어요. 엄마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이명주에 대해서요.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굳었어요.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왜 숨기셨어요? 아빠는 손끝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척 하시더니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에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습관이 됐지. 비밀이 깊어질수록 말하기 어려워졌어. 저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으셨어요? 아빠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늘 있었을 거다. 아빠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빠의 서재에서 나와서 엄마한테 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죠. 그날 밤 엄마와 저는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할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가보고 싶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엄마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곳에 머나먼 과거가 비치기라도 한 듯. 엄마에게 한국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차마 다시 닿을 수 없는 기억의 일부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는 가요. 우리 같이. 엄마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자. 그해 가을, 우리는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던 엄마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살며시 그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놀란 듯 저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엄마는 공항의 한국어 안내 방송을 들으며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어요. 경복궁을 찾았을 때 엄마는 오래된 돌계단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 곁에서 묵묵히 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광화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많이 변했네. 미세하게 떨리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니라 엄마가 돌고 돌아온 그리움의 길이라는 걸. 엄마에게 한국은 그리움이자 오랜 세월 닿을 수 없었던 곳. 그리고 지금 엄마는 마침내 그 길을 다시 밟고 계셨어요. 이제 그리움은 추억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